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차갑게 변하고 심지어 적대적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칼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칼융이 말한 그림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억압된 욕망, 부정적인 감정,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느긋해 보여도 저 사람은 너무 게으르다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투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이러한 그림자 투사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분노를 특정 집단에게 투사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 직장에서의 왕따,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이런 그림자 투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투사의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해 특정한 행동과 태도를 학습합니다. 부모, 교사, 또래들로부터 인정받는 행동은 강화되고 비판받는 행동은 억압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 중 일부는 무의식 속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억압된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독립성, 혹은 당신이 표현하는 진정성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만들 때 그들은 이 불편함을 당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 인식 없이 그저 거울을 부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와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개인이 너무 튀거나 다른 모습을 보이면 왜 혼자만 특별해지려고 하느냐는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면 그것이 전체 집단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무의식적 불안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 투사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투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메커니즘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집단 무의식은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지를 더욱 깊이 설명해 줍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적 패턴들을 포함하며 이 중 하나가 바로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염소 한 마리에게 공동체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케이프고트, 즉 희생양의 기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패턴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힘은 개인의 의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집단의 결속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런 진화적 프로그래밍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때로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은 종종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때 선택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단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집단이 자신들의 불안과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집단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훨씬 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이런 현상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조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능력 있는 사람이 배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기존 조직의 관성과 편안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무의식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존재를 제거함으로써 현상 유지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런 현상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한 발언이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캔슬 컬처가 바로 이런 집단 무의식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불만을 해소할 대상을 찾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는 이런 집단적 분노를 표출할 완벽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집단의 정화 욕구만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생양이 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집단의 분노에 휩쓸리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집단 무의식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알고리즘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이는 에코 챔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누군가가 집단의 표적이 되면 그에 대한 부정적 정보와 의견이 빠르게 확산되고 증폭됩니다. 이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판이었던 것이 집단의 힘을 받아 거대한 공격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또 다른 측면은 동조압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진화적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 소속 욕구는 때로 집단의 동질성을 해치는 요소들에 대한 공포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집단은 당신을 위험 요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집단의 결속력을 해치고 기존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집단 동조 압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반드시 당신의 잘못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집단의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교회와 사회로부터 받은 탄압이 이런 예입니다. 그의 과학적 발견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종교적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리가 받아들여졌듯이 때로는 집단의 반대가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동조압력은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라, 튀지 마라, 적당히 하라는 말들이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것도 이런 집단 동조 압력의 표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권하는 것, 회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것 등이 모두 이런 동조 압력의 결과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의 압력을 느낄 때 그것이 정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단순한 동조 압력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집단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힘은 강력하지만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종종 주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독립성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능적인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개성화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사람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능성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개성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방해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지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애플을 창립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간 결과 결국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개성화 과정의 전형적인 이해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배척당하지만 결국 자신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맥락에서 개성화는 특별한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독특함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이기주의로 비판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는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 영화계의 기존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한국 영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저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족들은 왜 평범하게 살지 못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고, 친구들은 변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료들은 너무 튀려고 한다고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항과 갈등을 수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융은 이를 내면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 사회적 기대와 상충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생전에는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린 것도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어두운 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통합된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림자 통합은 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해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로 확장됩니다. 개성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저항이나 미움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수정할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향성은 유지해야 합니다. 개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마주하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내재적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고 철학적 세계관일 수도 있으며 예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갑자기 미워하기 시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고 이것이 불편함을 야기할 때 그들은 그 불편함을 당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안전한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느끼게 되고 이 후회는 당신에 대한 미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울 효과는 특히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같은 회사에서 일했거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서로를 더 쉽게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성공을 거두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공한 사람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간에 불일치가 생길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신념을 바꾸거나 새로운 신념을 추가하거나 상황을 왜곡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신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또는 내 선택이 옳았다와 충돌할 때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보다는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부조화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며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내면의 중심을 잡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은 당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안과 부조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과와 당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외부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2. 그들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삶의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반응은 미숙한 방어 기제일 뿐이며 이는 그들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이해는 당신을 감정적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3.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모든 비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심리적,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세요. 4. 자기 성찰을 멈추지 마세요. 물론 모든 비판이 그림자 투사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타인의 피드백 속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는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건설적인 자기 성찰이어야 합니다. 5.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궁극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처는 당신의 개성화 과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고 당신의 진정성이 결국에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스티브 잡스나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인물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정한 길을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외면받거나 비판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갑자기 미워하기 시작하는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이는 종종 당신이 그들의 내면의 그림자를 자극하거나 그들의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신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역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당신의 진정성을 믿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